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지울 수 없는 얼굴, 고정희. 냉정한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얼음 같은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불 같은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무심한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징그러운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아니야, 부드러운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그윽한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따뜻한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내 영혼의 요람 같은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샘솟는 기쁨 같은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아니야, 아니야.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당신이라 썼다가 이 세상 지울 수 없는 얼굴 있음을 알았습니다. 네, 고정희 시인의 지울 수 없는 얼굴입니다. 고정희 시인은 지리산에 취재차 갔다가 그만 실족사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한 시인이죠.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얼굴.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지울 수 없는 얼굴이 되고 있으신가요?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 함께할 작품은 공선옥 작가의 서른사나이입니다. 이 공선옥 작가는 1991년 개간 창작과 비평 겨울호에 중편소설 씨앗불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1995년 제13회 신동엽 창작기금을 받았죠. 소설집으로 피어라 수선화, 내 생의 알리바이, 장편소설로 오지리에 두고 온 30살, 시절들, 또 수수밭으로 오세요, 산문집 자운형 꽃밭에서 나는 울었네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독일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평론가 모시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공선옥 작가의 서른사나이 함께 하겠습니다. 서른사나이, 공선옥. 오늘은 미용실이 쉬는 일요일이다. 일요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다. 언젠가부터 일이 없는 일요일에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다. 적어도 1년 전 이맘때까지만 해도 없던 증세다. 일이 없는 일요일엔 어디 갈 생각도 않고 하루 종일 미용실에 딸린 살림방에서 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배가 고프면 겨우겨우 라면 한 봉지 끓여 먹고 하루를 넘기고는 했었다. 물론 문을 열지 않는 날이니 안에 있어도 미용실 전면 유리문에 친 블라인드를 올리지 않았다. 아무리 햇빛 찬란한 일요일도 영애의 미용실 안은 깊은 바닷속처럼 어두웠다. 어머,
사모님, 머리숱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아유, 젊었을 때는 머리숱 많은 게 답답하고, 아유, 별리더니, 나이 드니까 좋네. 좋죠, 그럼. 왜 나이 들면 머리숱 많은 게 왕관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그런가? 미쓰리, 난 머리숱 없는데. 어머나. 사모님은 흰머리가 적잖아요. 나 염색한 거야. 아유,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안 하는 거예요. 염색 자주 안 하는 게 어딘데요. 염색약이 몸에 나쁘거든요. 날마다 손님 비위 맞추고 말이 안 되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주워 섬기고 사느라 일요일엔 아무도 안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누가 깨우는 사람도 없는데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눈을 뜨고 눈 뜨자마자 책을 들여다보게 됐다. 내가 일요일 아침에 책을 다 읽고 학교 다닐 때도 책만 들었다 하면 잠을 잤는데 이런 내가 책을 보다니. 이게 다 강호 씨 덕분이야. 일요일에도요, 평일처럼 일찍 일어나서 잔잔한 하루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전에는 밀린 일 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으시면 그 다음 주가 훨씬 정신적으로 더 충만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느 일요일처럼 하루 종일 자다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또 자느라 빌려준 책을 다 못 읽고 돌려줬을 때 이강호가 한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뒤로는 일요일이 바뀐 것이다. 블라인드 줄을 잡아당기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아침 햇살이 미용실 실내에 쏟아져 들어왔다. 내일은 새 책 교환 날이다. 그러니 오늘은 이강호가 지난주에 주고 간 책을 다 읽어야 한다. 언젠가 이강호는 말했다. 김 여사님, 다 됐어요. 어디 보자. 아, 깨었네.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누구시더라? 여기 앞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아, 예. 근데 밥이 왜요? 나도 밥 좋아하는데. 사람은 육체와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육체와 영혼이죠? 사람이 밥만 먹고는 못 살아. 가끔 빵도 먹고 국수도 먹어줘야지. 미쓰리야, 내 간다. 잔뜩 멋을 부린 김 여사는 빵을 먹으러 가는지 국수를 먹으러 가는지 하여간 보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특별한 외출을 하기 위해 미용실에 들렀다. 맞아요. 영혼에도 밥을 줘야죠. 그럼 영혼의 밥은 뭘까요? 사랑? 네. 사람이 책을 읽지 않으면요, 영혼을 굶주리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강호를 생각하면 눈앞이 환해지면서 절로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때의 결심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 이제부터 정말로 밥만 먹고 살진 않을 거야. 내 영혼에도 밥을 주자. 책이라는 밥을. 근데 배고프다. 그래.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밥만 먹고도 못 살지만 책만 읽고도 못 사는 법. 이젠 밥을 먹자.
이건 차우진 씨 아들 둘이가 가져다 준 애호박이잖아. 짧게 잘라주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 스타일? 아니요, 그냥 점잖게 잘라주세요. 초등학교 교사거든요. 아, 예. 이강호는 영의 미용실에 손님으로 왔다. 그는 미용실 근처 초등학교 교사다. 나이는 30, 영애보다 5살 어리다. 사춘기 시절의 여드름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좋게 보려고 해서인진 몰라도 그것이 보기 싫다기보다 오히려 풋풋해 보이기도 했다. 단순한 손님으로서가 아닌 이강호와 말문을 트게 된 동기는 이강호가 미용실에 두고 간 책 때문이었다. 제목이 몽실 언니? 응? 언젠가 저런 드라마 본 것 같은데? 권정생 작가의 동화라. 무심히 책장을 넘겨보다 영애는 그만 책에 홀딱 정신을 바치고 말았다. 특히 새아버지한테 밀려서 몽실이 그만 다리가 부러지는 장면에선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다. 세상에 눈물 흘리게 하는 게 드라마 말고 책도 있네. 내가 지금까지 이런 걸 모르고 살았어. 그동안 내내 잊고 살았던 것이 그렇게 후회스러워졌다. 영애는 책을 더 읽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동네 서점에 가서 몽실 언니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책은 없다고 했다. 영애는 그때까지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여드름 자국 풋풋한 초등학교 선생이 책을 가지러 오면 책을 빌려달라고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책 주인은 책을 가지러 오지 않았다. 아무려나 영애는 이제 책은 제 차지가 되려나 보다 내심 안도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딱 보름 만에 미용실에 들어온 초등학교 선생이 느닷없이 누나, 너무 짧게 자르지 마세요. 너네 엄마는 짧게 잘라달라 그러던데? 아, 너무 짧으면 애들이 놀린단 말이에요. 알았으니까 꼼짝 말고 앉아있어. 책 다 읽었습니까? 아, 누나 뭐예요? 미안. 괜찮니? 괜찮긴 한데 머리 막 자른 거 아니죠? 아니야, 괜찮아. 잠깐만. 무슨 자, 이거 받으세요. 종이백을 왜? 책이에요. 지난번에 책 가지러 와보니까 어찌나 열심히 읽고 계시든지 차마 달란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몽실 언니, 그게 지금쯤은 몽실 언니 다 읽으셨죠? 아직 다 못 읽어. 혹시 그 책 제가 가지면 안 될까요? 대신 머리는 공짜로. 물론 가져도 상관은 없지만요. 그렇지만 책이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서 읽으면 더 좋아요. 음식이 그렇듯이 말이죠. 그리고 머리 손질은 공짜로 받지 않을 거예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을 어쩌면 저렇게 또박또박할까. 말할 때 눈동자에도 빛이 나고. 그렇게 해서 이강호는 영의 독서 지도사가 되었다. 독서 지도사라고 해서 별것은 아니고 이강호가 초등학교 도서실에서 책을 빌려다가 영애에게 가져다주고 영애가 책을 다 읽을 쯤 또 다른 책을 가져온 김에 지난번 책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는 식이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문득 영애에게는 금과 옥조가 되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주곤 했던 것이다. 비가 와서 손님도 없고 강호 씨가 올 때가 됐는데 비가 오니까 마음이 이상하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산도 없이. 비가 제법 오네요.
나올 때는 비가 안 와서 우산도 없이 나왔는데. 여기 수건. 아, 예. 왜 내 마음이 강호 씨 어깨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후두둑 떨릴까? 비 때문에 손님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책만 주고 가는 건 막아야 돼. 뭐 커피 마실래요? 아, 예. 블랙으로 마셔요? 아니면은 다 들어가는? 다 들어가는 걸로 주세요. 아, 예. 비 오는 가을 저녁, 따뜻한 커피향을 맡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침묵 속에서도 사랑을 느끼며 책을 읽는 모습이라 드라마나 텔레비전 광고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도 그런 순간이 오다니. 여기. 아, 고맙습니다. 아, 따뜻해. 커피만 마시고 그냥 가지 못하도록 잡아야 돼. 강호 씨도 이런 상황을 은근히 기다렸는지도 몰라. 저기 그 보험 아줌마가 가끔 갖다주는 아름다운 생각이라는 잡지에서요. 예. 그 어떤 작가가 쓴 글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정신세계가 약할수록 무력에 빠지기 쉽고 무력만으로 사는 사람은 다툼이 잦기 마련이다. 라고요. 네. 사는 게 늘 허전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책을 읽고 정신적으로 통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걸. 나도 말 잘하잖아? 이강호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제 말투도 이강호를 닮아 또박또박해진 것이 영애는 마음에 들었다. 이제 이강호가 답변을 하든 뭐를 하든 해야 할 차례다. 글쎄요, 그건 뭐 혹시 누나 옆에 사랑하는 남자가 없어서가 아닐까요? 누나? 언젠가 그랬잖아요, 누나. 영혼의 밥이 사랑이라고. 아이, 그건 내가 뭐, 아직, 그러니까 뭐.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한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누나가 했던 말도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누나? 이제 와서 생각하게 된 건데 말하자면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밥이 되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혼의 밥이 다 같을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그때 누나가 말한 영혼의 밥을 왜 좀 더 사려 깊게 성찰하지 못했는지 정말 부끄럽네요. 그때 불쾌하셨다면 뒤늦었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용서하세요. 용서는 무슨... 바짝 긴장하면서 이강호의 다음 말을 기다렸으나 그뿐이었다. 더군다나 호칭도 자연스럽게 누나라고 한다. 마음 한쪽이 서늘해짐을 어쩔 수 없었다. 우리 옆집에 내 이상형의 남자가 나타났다. 어머, 아저씨는 어떡하고요? 참아, 거기는 내 밥이다. 내가 그랬지. 사람은 밥만 먹고는 못 산다고. 그럼 옆집 남자는 빵이에요? 국수예요? 말소리 말고 옆집 남자 네 밥 사마라. 에? 말이 좀 이상해 웃고 말았는데 어느 토요일 김 여사가 그 밥을 데리고 미용실에 나타났다. 다른 건 몰라도 키 크고 잘생긴 건 마음에 들었다. 허나 그 순간 이강호가 자신에게 준 그놈의 금과 옥조가 머리를 치는 게 아닌가. 사람을 외모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미성숙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바로 영혼의 밥을 주지 않는 사람들 말이다. 야, 미쓰리야. 니 뭔 생각하노? 아니에요. 영애 씨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거절을 해야 하는데 내가 아직 영혼의 밥을 충분히 먹은 게 아닌 건지 어쩐 건지. 영의 마음이 괴로웠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향을 떠나 이 고장에서 가까운 도시에 있는 전자공장을 다니다 이 고장이 고향인 공장 친구를 따라와서 미용실을 열었던 것은 고향은 가기 싫고 서울 가서 살 돈은 없고 다른 고장은 잘 알지 못한 탓이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와서 살다 보니 그런 대로 정부치고 사라지긴 했으나 나이가 차니 그 전엔 없던 증세가 생겼다. 마음 한가운데로 자꾸만 바람이 설렁거려 몸과 마음이 흔들리는 증세였다. 이강호 때문에, 이강호로 인해 생긴 낯선 감정 앞에선 단순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마구 떨려왔다. 어찌됐든 영애는 그 떨림을 진정시켜줄 진정제가 필요했고 차우진과의 만남이 그래서 시작됐는지 몰랐다. 애까지 딸린 차우진은 선을 본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데이트하는 공원 벤치에서 한쪽 팔을 영애 어깨 뒤로 들러 멀리서 보면 감싸 안은 듯하게 앉아서는 하는 말이 여자랑 있으니까 좋네요. 개구쟁이처럼 웃었다. 그러곤 아무 말이 없었다.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좋다고 하는데도 가슴 속 외로움이 쉬이 가시지 않는 연유를 영애는 알 수가 없었다. 차우진은 꾸준히 성실하게 영애, 아니 여자와의 만남을 시도하고 연락을 취해왔다. 그 성실함에 마음이 약해져 어쩌다 한 번씩 나가면 얼굴 보니 좋네요. 네? 그냥 좋기만 하세요? 예? 그걸로 끝인가요? 좋으면 됐지.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차우진 씨는 책 같은 거 안 읽으세요? 책이요? 하기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 책도 좀 보고 영화도 좀 보고 문화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건데 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럴 시간에 차라리 술을 먹지 않습니까? 생각난 김에 나름 서러운 사나이와 요 앞에 호프집에서 간단히 한잔 어때요? 나름 서러운 사나이요? 지가 나름 서러운 사나이 아닙니까? 저는 일이 있어서 그만 가봐야겠네요. 쌩하고 돌아서 왔다가 1시경쯤 지나 살금살금 호프집 문을 열고 살펴보니 나름 서러운 사나이는 문 쪽으로 등을 보이고 벽에 일렁이는 제 그림자를 동무삼아 홀로 외로이 술을 마시고 있던 거였다. 꼭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영애는 호프집 맞은편 어두운 골목에서 제 그림자 벗삼아 술 마시는 사내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정말 꼭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남자의 뒤를 밟게 됐는데 그가 맑은 눈망울의 사내가 제 그림자를 벗삼아 술 마시는 사내가 나름 서러운 사나이가 영애의 수선화 미용실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잠긴 유리문에 손을 내밀었다가 거두어 들였다가를 반복하다가 그 모든 일체 짓거리를 거부한다는 몸짓으로 순간 단호하게 돌아서 꺽꺽 토악질하듯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비 누가 울어 잊었던 추억인가 어둠 속에서
그의 그림자처럼 밤골목에 길고도 낮게 깔리는 서러운 노랫소리. 지난 겨울 배호 노래를 그럴싸하게 부를 줄 아는 이 사나이와 벤치가 있는 연못가에서 데이트를 했었다. 애가 딸렸어도 상관없었다. 이영애가 괜히 이영애가 아니다. 비록 유명 배우와 이름만 갖고 생긴 건 좀 달라도 애 딸렸다고 문제 삼을 만큼 촌스러운 마인드는 아니라고 미용사 이영애 자신이 자부하는 바가 있었다. 그러니 누구도 오해하지 않기를 영애는 바랬다. 누군가 오해하는 이가 있다 한들 왜 그녀 이영애가 차우진과의 만남에 종지부를 찍었는지를. 그러나 이 세상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좋다고, 당신이 좋다고, 여자랑 있으니 좋아 죽겠다고, 눈가에 무고한 주름을 있는 대로 만들며 진짜 좋아 날뛰는, 그것도 서러움에 꽉 찬 한 사나이를 이 세상 누가 그처럼 매몰차게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영애는 그날 낮고도 음울하게 말했던 것이다. 그것도 나름 서러운 사나이가 발치에 굴러다니는 돌을 던져서 물수제비를 뜨는 방심한 순간에 말이다. 이제 우리 그만 만납시다. 예? 우리 그만 만나요. 아, 참. 옛날에 이게 잘 떴는데. 지름밥 묶고 사면서 실력이 많이 죽었겠네. 남자 여자로는 그만 만나자고요. 남자 여자로 안 만나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없으면 남자 여자 아닌 것으로도 만나지 말고요. 예? 왜 그렇게 빤히 보세요? 이렇게 보니 영희 씨 참 귀한 사람 같네요. 제가 못 알아봐서 미안하긴 한데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미용실 앞에 개나리꽃이 활짝 핀 봄날 아침.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온 차우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자한테 하는 전화는 아니지요? 겁내지 마소. 짜장면 한 그릇 같이 먹읍시다. 아침부터 뭔 짜장면이다요? 택시 타고 공장 앞으로 후딱 오소. 군더더기 없는 명랑한 목소리로 봐선 남녀관계에 대한 미련이 남은 것 같진 않았다. 더 이상 토달지 않고 나름 쿨한 태도로 달려갔더니 회사 앞에 유일하게 있는 중국집으로 들어갔다. 여기요. 짜장면 꽃배기 둘이요. 예. 짜장 곱빼기 둘. 진짜 짜장면 먹자고 이 아침에 날 불러낸 거야? 아침부터 짜장면 먹으려니까 이상하네요. 이상합니까? 많이 먹읍시다. 뚱딴지같이 싱겁게도 봄날 아침 그렇게 짜장면을 먹고 헤어진 후 차우진에게서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자연스럽게 그러는지는 알 수 없으되 얘의 그 한층 강화된 경상도 억양으로 요새 미용실 매출이 어때요? 예? 술 먹고 전화하면 주접할게 봐서. 근데 술 안 먹고 전화합니다. 잘 있는겨? 이렇게 묻는 전화가 2번 왔었다. 그리고 라일락 꽃이 한창이던 늦봄 저녁에 미용실에 들른 이강호하고 지난주에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 불쑥 차우진이 들어섰다.
머리 깎으러 왔네요. 한 푼이라도 여기다 보태주려고. 둘이 아버님. 아이고, 이거 우리 둘이 담임 선생님 아니세요? 예. 둘이 아버님도 여기서 머리 깎으시나 봐요. 예. 둘이는 이름 때문인지 아주 씩씩하고 친구들하고도 아주 잘 지내요. 우리 둘이가요, 그 2002년에 태어난 건 아시죠? 월드컵 할 때. 그럼요. 둘이도 알고 있던데요. 둘이 아버님께서 차두리 선수처럼 씩씩하라고 차두리라고 이름 지었다면서요. 예. 마침 그 지성도 차씨라서요. 지 엄마 그 3년 전에 아무로 세상 떠나고 없어도 이게 씩씩하게 잘 자라줘서 어찌나 기특한지. 네. 아이고 이거 내 정신 좀 보게. 선생님, 이거 술 한잔 하러 가시죠. 예? 아닙니다. 참 선생님, 아들 담임 선생님인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요. 괜찮습니다. 죄송해서 그래요. 술 대접이라도 좀 하게 해줘요. 예. 참. 영애 씨도 같이 가요. 저도요? 에이, 같이 가요. 선생님, 갑시다. 차우진이 간청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언젠가 차우진이 제 그림자를 벗삼아 홀로 술을 마셨던 호프집으로 갔다. 아이고, 묵고 살기 바빠가 학교도 한번 못 찾아보고 죄송합니다. 네. 영애 씨도 받으세요. 영애 씨, 그 못 본 새 분위기가 확 달라지신 게 보기 좋네요. 자, 축하드립니다. 건배, 건배! 예. 뭐를 축하한다는 거야? 이럴 때는 최대한 표준말로. 차우진 씨, 아니 둘이 아버님은 바쁘셨나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바쁘다기보다 참 심란합니다. 선생님도 텔레비전에서 요새 떠들어 싸는 거 보셨는겨? 네.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고 엊그저께 그 시내에서 아주머니들이 가두행진하는 걸 봤습니다. 요새 저희가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사는 게 장난이 아니라 피가 말리는 전쟁이고 이 사는 게 마냥 서럽습니다. 갑자기 대갈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 머리에 막 쥐가 날아가네요. 술 드셔서. 예. 찾아뵙지도 못하고. 영애씨 드시소. 예. 건배. 이제 나름 서러운 사나이는 마냥 서러운 사나이가 되고 말았다. 그날 밤 과음을 한 마냥 서러운 사나이는 길 건너 연립주택 쪽으로 휘적휘적 사라지고 대치한 이강호도 아파트 쪽으로 흔들리며 가고 난 뒤 영애 혼자 허젓한 제 그림자를 밟고 서서 미용실 문을 여는 순간 어디선가 토악질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오래 낯익은 심중의 바람이 휙 일었다. 바람을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은 후다닥 잠이 드는 것뿐이었다. 이강호는 여전히 성실한 우편 배달부처럼 책을 배달해왔다. 누나가 재미있어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읽어보고 좋다 싶어서 가져온 책이거든요. 편식은 몸에 안 좋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고요. 편식하지 말라고 가져다준 역사책에 코를 박고 앉아서 영애는 이강호를 생각했다. 누나라 이거지. 어려운 책이라서가 아니라 문장 속에서 수없이 명멸하는 누나 때문에 독서는 며칠째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애호박 넣은 된장찌개에 막 밥을 먹으려는 순간 유리문 너머로 아이와 노인이 무거운 생수병을 들고 미용실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차우진의 어머니와 둘이었다. 숟가락을 놓고 뛰어나갔다. 할머니, 애호박 감사해요. 아침에
만나게 된장국 끓였네요. 그리고 둘이야, 지금 안 바쁘면 머리 깎아줄게. 지금은 안 돼요. 아빠 회사에 가봐야 돼요. 우리 아빠 지금 공장 안에 갇혀서 물도 못 먹고 싸우고 있거든요. 아유, 가자, 둘이야. 너희 아빠가 싸워? 예. 우리 아빠 날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아줌만 몰랐어요. 이강우가 가져다주는 책을 읽느라 통 텔레비전을 보지 못했다. 지난 봄 호프집에서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단 말을 듣긴 했지만 설마 일이 될 줄은 몰랐다. 아이와 노인이 무거운 생수병 무게를 감당 못해 낑낑거리는 것이 안쓰러워 더 말을 붙일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생수병 박스를 아예 바닥에 내려놓은 둘이가 우리 아빠 공장 안에서 죽을지도 몰라요. 물도 없고 쌀도 없어서요. 그래서 물을 가져다 주려는구나. 네. 아이가 다시 물박스를 어깨에 메었다. 8살짜리 온몸이 휘청했다. 여든 노인과 8살 아이가 총총히 멀어지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더위 속에 공장 안 대형 스피커에서는 시끄러운 노랫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헬리콥터가 날아와 하얀 물풍선 같은 것을 공장 지붕 위로 떨어뜨렸다. 정문 안에서는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과 막는 사람들 사이에 고성과 육설이 오갔다. 영애는 헬리콥터 소리가 멈추면 아이와 노인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하루 종일 달구어져서 따뜻한 시멘트 바닥에 몸을 띄었다. 영애는 누워서 이강호를 생각했다. 쓸쓸한 바람 한 줄기가 가슴 한가운데를 스치고 지나갔다. 차우진을 생각했다. 바람은 불지 않는데 찌릿한 통증이 몰려왔다. 차우진이 자기에게 사준 짜장면을 이제 그의 아이와 어머니에게 사주고 싶은데 헬리콥터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공장 안 차우진도 저 소리를 듣고 있을까? 서른 그 사나이에게 전화라도 해볼까? 그래, 내가 왜 여태 그 생각을 못했지?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된 후에는 통화를 겁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네. 지난번에 제가 편식하지 말라고 드린 영혼의 밥은 다 드셨나요? 예? 영혼의 밥은 다 드셨냐고요? 아니요, 아직. 아휴, 그럼 내일 가져다 드리기로 한 책은 안 가져다 드려도 되겠네요. 이강호 씨, 지금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 와, 일요일이라고 신나는 데 가신 모양이네요. 노랫소리가 장난 아닌데요? 네, 아주 신나네요. 노랫소리 빵빵하고 조명등 휘황하고 헬리콥터까지 탔어요.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저기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짜장면이요? 와, 맛있겠다. 짜장면도 맛있게 드세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재밌게 놀고 맛있게 먹고 그랬으면. 그러세요, 그럼. 둘이야.
나도 배고프고 할머니도 배고프고 우리 아빠도 되게 목마르고 배고프겠다. 그치 할머니? 사는 게 이렇게 어렵다. 비 오면 아빠가 목 조금만 마를 텐데. 그치 할머니? 사는 게 이렇게 서럽다. 둘이 힘들지. 영애는 불편해 보이는 둘이 머리를 제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아이 머리에서 후덥지근한 땀 냄새가 올라왔다. 그러자 문득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오래전 고향에서의 그 여름밤이 생각났다. 30여 년 전 5살 그 여름밤이 이상하게 그의 5월의 그 열흘간은 생각나지 않았다. 대신 열흘 이후 사라져버린 아버지를 찾으러 천지사방으로 헤매던 그 여름날, 군부대 정문 앞에서, 교도소 앞에서, 또 어디에서 울부짖던 어머니의 영상이 떠올랐다. 사는 것이 참말로 애롭고 서럽다이. 애롭고 서러워도 사람만 있으면 된 게. 엄마, 외롭고 서러운 사람 여기도 있어. 지금 또 외롭고 서러운 사람들이 제 앞에 있다. 외롭고 서러운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 가지로 외롭고 서럽듯이 달 또한 그때나 지금이나 한 가지로 무심히 떠가고 있었다. 하늘이 거울처럼 맑은 것이 내일 또 비는 오지 않을 모양이었다. 서른 사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작품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문학평론가 이명원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른 사나이라고 하는 이 차우진이라는 남자가 보니까 시위를 하는 노동자였네요. 네. 공선옥 작가가 그 평택 쌍용자동차 시위하는 걸 보면서 이 작품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 서른 사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주세요. 예, 뭐 서른 사나이니까 아마 굉장히 서럽게 느껴지는 남자인 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아내가 병으로 또 죽고 또 혼자서 그 아이를 이제 키워나가는 노동자인데 사실 그 양식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 소설의 이제 끝에 가면은 뭐 이렇게 공장 내에 이제 파업이 벌어져서 뭐 한 끼 밥도 먹을 수 없는 아주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뭐 그런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선옥 선생님께서 이 그 차우진이라고 하는 남성을 통해 가지고 아마 그 우리 시대의 어떤 소외받고 또 박해받는 계층들에 대한 어떤 감정이입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서른 사나이인 차우진이 있다면 또 이 작품 속에는 미용실 영애 씨에게 책을 빌려주는 남자가 있어요. 이강호라는 네.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 이강호라는 인물은 사람은 밥만 먹고는 살 수가 없다. 네. 그러면서 이제 책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이영애 씨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강호가 말하는 영혼의 밥 그리고 또 차우진의 밥벌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뭐 영혼의 밥하고 소설에 나온 대로 이렇게 육체의 밥, 어떤 생활의 밥 이런 게 사실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는 게 좋을 텐데 이제 이 두 인물들을 보면은 이제 각각의 것들이 아주 좀 대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강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뭐 30살에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특히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또 어떤 차원에서는 좀 낭만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현실에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이나 궁핍과는 이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분 같고, 또 차우진이라고 하는 인물 같은 경우는 뭐 소설 속에 이제 대사에서 보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뭐 육체 양식도 얻어야겠지만은 사실 뭐 음악이나 문학이나 뭐 책 읽기나 이런 문화적 삶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일상 속에서는 도저히 그런 여유가 생기질 않아서 이제 기껏해야 향유한다는 게 뭐 맥주 한 잔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두 대립적인 어떤 삶을 이 두 인물을 통해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 부분에는요. 아주 잠깐이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도 등장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공선옥 작가가 그 시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담아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아무래도 뭐 소설에 이제 그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긴 한데 사실 뭐 제가 사석에서 이제 들어봤더니 그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에 그 공선옥 선생이 이제 여고생이었어요. 광주에서 여고생이었는데 그 시민군의 일원이었다는 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뭐 총을 들고 뭐 이랬던 건 아니고 밥을 했다고 합니다. 밥을 했다고 해요. 여고생도 열심히 밥을. 예. 그래서 아마 그 10대에서 20대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 사건이나 장면들이 굉장히 이제 그 마음속에 깊이 침전이 돼 있기 때문에 작품 속에서도 보면은 광주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네. 그리고 지금 작가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이 공선옥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작품, 그러니까 특히 뭐 여자가 엄마가 억척스럽게 자식을 키우는 이야기라든지 어쨌든 이게 자기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좀 승화한 작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선옥 작가의 작품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 공선옥 선생 같은 경우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읽어본 것 가운데는 수수밭으로 오세요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또 단편 소설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 편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억척 어멈의 이제 모티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 보면 등단작이 이제 씨앗불이라고 하는 그 광주항쟁을 다루고 있는 이런 작품이었는데 그런 역사적 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소설 속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면서 특히 여성 작가들이 이제 선이 굵은 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굉장히 드문 실정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공선옥 소설의 이제 특이성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한편 잔잔하면서도 또 우리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작품 함께했습니다. 이명호 선생님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학평론가 이명원 씨와 함께 공선옥 작가의 서른 사나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음악 김형진,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서승표,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